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 이제 전화들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뭐 좀 편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당시에 비해서 아직까지 덜어는 미치지 않는 업종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턴 어라운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컨솔리데이션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존의 성장들 중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굉장히 좋게 보니까 미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런 성장주들 50% 그다음에 이런 소위 턴어라운드 뭐 컨솔리데이션 뭐 이런 쪽의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되게 좋은 전략에 말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말했던 업종이 사실 저희가 건설이었어요. 건설 무슨 통신 이런 거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2-3개월 전만 해도 좀 관심들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담당자가 오늘 이제 건설 업종 얘기하면서 근데 또 어느 날 봤더니 뭐 GS 건설도 신고가 경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방금 전에 사실 기자님 만나러 오기 전에 누가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시장 어때 보여요? 해서 했더니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때 보여요? 했더니 이제 그분 말은 뭐냐면 싼 게 별로 사고 싶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많이 이런 것들도 반영은 해왔다. 뭐 정답을 드려야 될 텐데 들으시면서 뭔 얘기 하시겠지만 그런 거 보면 또 지수가 저번 고점을 넘어서 뭐 3,500, 3,600 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이고 다시 대형주가 끌고 가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돌고 돌아 이 말이 온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 네,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줘서 대형주들 끌고 갈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들 하겠죠. 근데 장년장도 생각해 보면은 장년장이 뭐 되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뭐 그래서 뭐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와서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초기에 1,400 찍고 올라올 때는 이제 뭐 기술주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진짜 미래를 거의 10년치, 20년치를 땡겨 갖고 오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의외로 그 당시에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해운 돌아다닐 때 제가 해운 얘기하면서도 아니 코로나라 아무도 못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해운 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상승 출입을 하니까 아니 왜 배가 없어요? 그 물동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왜 많아요? 안 돌아다닌다면서. 그 상품 교역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서 거기에 도대체 뭐가 실려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그 당시에 실적이 뭐 3분기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대형주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고 기대가 완전히 바뀌면서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대로 들어보면은 지금 장도 뭐 3,200에서 뭐 3,000 갔다 3,100 다시 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실적이 괜찮았던 예를 들어 건설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가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던 대형주들이 눌려 있으면서 지수는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개별 종목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렇죠. 그런 종목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경제는 얘기하니까 재미있는데 작년 얘기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결국 기대값이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던 것들이 그런 소위 시크리컬 주식이 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종목은 안 된다. 뭐 했지만 결국 됐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런 고민이죠. 좀 지나고 나면 어디서 그런 좀 드라마틱하게 글로벌 경기를 끌어갈 게 나올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커져요. 만약 여기서 좀 뭔가 이랬을 때 주식이 크게 보면 EPS를 볼 거냐, PER을 볼 거냐의 두 가지 아닐까요? 근데 이제 EPS 측면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한국은 1분기, 미국은 2분기 정도 이 드라마틱한 피가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아는 지는데 쉽게 말하면 막대기가 짧아지는 개선이겠죠. 증가율은 떨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 흐름이 나왔을 때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이 떨어지는 보통 우리가 다 EPS 그로스 모멘텀은 약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하나예요. PER을 더 주면 돼요. PER을 더 줄 수 있는 건 마음속의 PER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자금이 정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크게 이동이 와야 되는데 뭐 제가 섣부른 예측단일지 모르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부동산 쪽의 어떤 소위 규제는 약간 돈은 풀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그쵸. 기류에서도 조금 풀어주는 내년에 분위기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건설주들이 그래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뭐 재건축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되면 좀 자금의 흐름이 반드시 이쪽 일방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금리라는 게 현재 돈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를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데 예. 저는 미국의 급체 금리가 지금은 좀 올라왔다가 너무 빨리 올라니까 놀랬다가 그렇죠. 아니 뭐 입찰이 와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또 미국의 인프라 정책이 나왔는데 8년 나눠낸다 그러고 뭐 세금도 걷는다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제 생각엔 올해 안에 2%대 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어요? 못 올려요. 못 올리는데 그렇죠. 예. 염두에 전도표라던가 또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 8년 전에 2014년 5월에 테이퍼링이 있었는데 예. 5월에 테이퍼링이 결국은 발언이 있을 때 빠졌지 막상 테이퍼링 실시했을 때는 안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발작적인 흐름이 한번 우리한테 줄 것이냐를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소위 PER로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그냥 무조건 주가를 좋게만 보기 만만치 않아서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좀 시장에 좀 드라마틱하게 세지고 있냐면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예를 들었지만 예. 소위 이익의 기대값이 최근에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포워드 EPS가 올라오니까 연초에 고점에 2261대가 14.7배였던 게 지금 그냥 내려온 거죠. EPS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결국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지속되냐 관건인데 2분기 기대값들이 그 정도 나올 것이냐? 시장에서 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년까지 고다. 이런 분들이 틀릴만 아니죠.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기업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정말 더 많이 수요가 늘면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다 저축해놨다가 이제 소비를 할 거라고 하는데 소비를 다양한 형태로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아서 하진 않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모았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센터장님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잘못했네요. 아니 이게 좀 쉽게 하려고 항상 하는데 아니요 얘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다양한 방향들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원래 단호하게 얘기했던 거는 예. 지수가 그냥 별 막혀 있고 예. 시장에 재미없을 걸로 봤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빗나갔기 때문에 말을 좀 제가 피해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내용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얘기하신 포인트들을 보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2분기에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2분기가 대충 그 EPS 피크를 보고 있는데 더 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분기에는 진짜 피크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분기 됐을 때 더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더 넘어가는구나. 그럼 조금 더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뭐 금리가 2% 되면 2%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2%가 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가 진짜 뚫고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금리를 인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도 연준에서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상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유동성 이슈 같은 경우도 부동산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이게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유동성적인 측면이 넘어올 경우에 PER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아까 사실 제가 제일 들었던 인상적인 결론은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결론이에요. 요즘 맨날 하는 게 저희는 탐방 가라가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 탐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가끔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와서 뭐 정말 커버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냥 그 퀀트로도 돌려봐요. 그냥 데이터로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보내주면 의외로 거기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냐면, 최근 시장을 보면 보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미국은 굉장히 잘 가는데 예. 올해 산망인데 중국은 따로 가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중간에 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안 좋았다 극적으로 좋아지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잘 방어했지만 밋밋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옛날에 우리 2009년 이후에 미국한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예. 약간 긴축적인 것 같아요. 미리. 음.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최근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와도 이머징들이 생산 향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은 막 흔들려요. 터키도 흔들리고 막 예. 다들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브라질 같은 데는 코로나까지 참고래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중국은 미리미리 나는 그런 데가 나중에 어떤 순간에 달러가 되게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러시아, 멕시코, 이런 데들 다들 좀 불안해지고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좀 부진하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미국과의 대결 구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난 독립적으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 사이에 껴있는 어떤 정책 변수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어렵다고 봐야 될 거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봐야 될게 제가 많아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지. 해설자들이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가끔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가장 대중 강연에 가면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사야 된다. 이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인데 그렇죠. 어떤 분이 좋은 주가의 기준은 뭐냐? 약간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예. 좋은 주가에 올 가능성이 있냐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 주가는 뭐냐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좀 매력적인 가격에 사실 지나고서 드린 말씀이지만 지수는 크게 안 빠졌지만 1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3월 24일까지 많은 종목들이 좋은 주가에 와 있던 게 꽤 많이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의외로 한 2, 3주 전에 개별 종목들이 꽤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는 또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리스트업해서들 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 주변에 왔더니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예. IT에 관련된 중소형들도 그때는 참 매력적이었는데 의외로 또 어떤 가격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을 과연 일반 투자가 어느 정도 소화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좀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 기준은 실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한 5월 정도까지는 4월은 그래도 더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 정도에 미국이 피크아웃 나올 때쯤이면 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적이 뭔가 아주 좋아진 모습까지 와버리면 그때 금리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좋아졌으니까.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 복잡하다는 거 하셨지만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국채 발행도 계속 입찰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 사실 그때쯤이면 좀 고민스러운 순간이 한번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냥 일방적인 강세장은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렵다는 게 말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네. 참 봐야 될 거 많네. 예, 라는 제가 생각이 오해를 했네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양한 변수들이 결국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들도 우리가 그 주린이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서 LG전자 이런 거 사서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게 대충 비싸진 것 같고 좀 눌리는 것 같고 해서 그럼 다른 거를 뭐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 듣고 사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고 우량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손흥민 선수 비유를 드렸는데 네. 그냥 그때 한번 먹으셨으면 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식이나 또 현금이 되게 좀 또 좋은 기회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량주들은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길게 보면 4, 5년 놓고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본다면 그거 들고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 네.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화가 됐구나라는 생각. 근데 그게 어떤 정확한 의미냐면은 주식시장은 원래 이랬어요. 맞습니다. 작년이 좀 특이했던 장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기업 실적을 되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기업의 업황이 어떤 데는지 봐야 되고 이 기업에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을 같이 보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같이 보면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진짜 특이한 감각으로 이게 탁탁탁탁
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부가 많이 필요한 장세가 될 거라는 결론이 저는 그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겠지만 뭐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탈무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3분의 1은 토지, 3분의 1은 사업, 3분의 1은 현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금은 기회를 이용해 사업이라는 게 결국 주주권이니까 주식이라 본다면 적절한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권 기자님이 평소에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투자의 역사에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량 회사면 무조건 영원하다는 생각인데 노키아 기억나세요? 예. 아이폰 등장하면서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한 방에 훅 가는 회사의 대명사죠, 노키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와 노키아 하면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래라는 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다는 걸 아신다면 시장에 좀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저도 권 기자님 말대로 오늘 좀 또 하나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거는 시장이 상식선에 정상화됐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상화되면 먹을 게 적어져요. 그렇죠. 비정상일 때 우리가 수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정상절대로 비싸지도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정상인 구간보다는 비정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권 기자님 말씀 듣고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서 정말 이게 약간 자기가 좀 테크닉을 좀 부리고 싶다면은 네. 정말 2분기 피크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네. 피크 돼갖고 훅 빠진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정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하나 또 최근에 이제 많이들 유행하는 것 중에서 저도 한때 많이 우리 같은 사람 해설자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시장의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가 하면 실적 장세가 온다.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딱 단정짓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유동성 장세 돈은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시열적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항상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성장하는 기업이 쌀 때 사면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뭐 말장난 같지만 네. 유동성이 보강되는 국면에서 경기가 좋아질 때 시장이 좋은 거지. 그쵸. 유동성이 경기가 좋아져도 유동성이 후퇴하면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딱 이거냐 저거냐 논리보다는 주식시장은 좀 회색임이면서 생각이 유연해야 좀 살아남지 않나.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올해 증시도 쉽지 않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증시 상황도 그렇게 편하게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센터장님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종목을 사고 파는 일종의 도박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윤 센터장님 모시고 되게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